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묘에 누군가 인분 테러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묘지를 훼손하고 긴 여성의 머리카락과 흉기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선조의 묘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있었는데 혹시 이번 묘 훼손 사건이 그 풍수지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훼손된 윤석열 전 총장 조상의 묘에는 1m가량의 여성의 긴 머리카락과 부적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기까지. 이게 다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도 유력 대권주자 조상의 묘가 훼손된 사건이 조사해보니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21년 만에 한미 민주당 대통령 회담, 가톨릭과 변호사 닮은 꼴이 있다. 동아일보 분석했고 문제는 두 분이 케미가 있을지 얼마나 케미가 이루어질지 관건이겠죠.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백신의 수월한 양국 간의 협조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변수는 북한을 바라보는 두 정상의 발언과 태도가 조금은 상이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블랙이 떴군요. 한국일보. 행복도시 만들랬더니 투기도시 만든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도대체 세종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제 저희가 관평원에 171억 원짜리 유령청사 황당뉴스 소식 전해드렸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민간기업까지 세종에 가짜 지사를 설립하고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라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맞지 않으니까 민간기업까지 가짜 지사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잠시 후에 날카롭게 짚어보겠고요. 이번엔 중앙일보. 열풍이 불던 코인 시장 중국 한마디의 악 비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코인 사용, 매매, 중개 모두 처벌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선 붕괴 위기. 디지털 위안을 띄우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흔들고 미국 밖에서는 중국이 흔드는군요.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조선시대 때도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라는 풍수지리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묘자리를 위해서 절간을 태우는 그런 사건도 있었을 만큼 선조들의 묘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 조상의 묘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첫 소식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와중에 반도체 행보를 했습니다. 어떤 행보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사진, 정말로 견학사진 같아요. 반도체 공동연구소 현판 앞에서 딱 견학사진 찍었습니다. 반도체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찾아뵙고 싶다라며 반도체 공부 중에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석좌 교수를 찾아간 겁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이게 바이든이 들어보인 웨이퍼인가? 중국은 반도체 인력 양성 우리보다 5배 많다는데
그러자 정덕균 석좌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답을 이어갔다. 윤 총장, 책에서 읽었다.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사실은 지금 국제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윤 전 총장이 반도체 공부 중에 이 같은 질답을 했다라는 게 윤 전 총장 측 이야기입니다. 정덕균 교수는요, 반도체 인력 확충 등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 견학하며 많은 질문,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라는 인상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하면서 많은 대선 취재를 해봤잖아요. 윤 전 총장이 이 반도체를 공부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에 견학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만나서 공부를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것은 사실 현안 공부가 아니라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거기에는 해법을 갖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구체적 문제 제기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첫 외부 행보로서 굉장히 어제 그 반도체 연구소 방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대선 주자들이 다 공부를 하게 되죠, 현안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모아놓고 학습을 한 형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총장 행보는 뭐냐면 각각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좀 굉장히 그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찾는 게? 그렇죠. 만약에 뭐 산업 분야 전문가가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뭐 반도체 분야, 바이오 분야 전부 다 다를 텐데 사실은 그걸 모두 아는 전문가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찾아가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글쎄 과연 윤석열 총장이 반도체와 직접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긴 한데 전 중요한 게 앞으로의 국가 지도자라는 게 사실은 어설프게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듣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저런 행보가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어떤 분석 들어봤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약간 검사 스타일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재미와 어떤 그런 정보가 섞인 분석 중에 하나인데 여러 신문 중에 보통 이제 변호사 해보고 형사 하셨으니까. 형사와 검사들은 일단은 무언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 보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일단 현장부터 압수수색 하듯이 급습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스타일 보인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전문 분야는 법률 분야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면서 검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그 업무를 체험해보고 관련된 법령을 공부해 나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아마 윤 전 총장도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들어야 내 몸에 좀 더 쉽게 쳐야 된다는 경험적인 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어떻게 제조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거쳐나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 시절에 변호사 하시기 전에 수사하실 때 그 선후배 형사들 사이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형사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현장에 나가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이 사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 답이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나가고 관련자들 탐문을 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는 것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법조인들도 요즘에는 안에서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 묘에 일종의 테러로 보이는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상의 묘를 훼손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이고
이유가 뭘지, 누가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흉기의 부적까지 윤석열 조상묘 테러 논란. 지난 16일 윤 전 총장의 조상묘를 관리하던 친척이 조부의 묘지가 훼손된 걸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훼손됐을까가 이 사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묘지 봉분 위에 인분, 달걀 껍데기와 음식 찌꺼기를 이 봉분 위에 투척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이러면 안 됩니다. 봉분 앞에 구덩이를 팠다라는 것도 굉장히 섬뜩합니다. 흉기가 발견됐고 부적도 발견됐고 1m 길이의 머리카락,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데 1m면 상당히 긴 머리입니다. 상당히 긴 머리카락 한 뭉치를 묻어놨다. 의도적으로 흉기와 부적 머리카락을 묻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떤 의도로 이런 걸 묻어놨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묘지가 복구한 상태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섬뜩해요. 윤 전 총장 측 관계자.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역하고 혐오스러워 공개할 수 없을 정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를 안 했군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조상의 묘를 훼손한다. 이게 일단은 어떤 의도,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런 어떤 풍수질이나 주역, 이런 문화권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마 뭐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조상의 묘를 복이 일어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명당도 찾고, 그다음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를 좀 보완하면 되는다라고 하는 운명을 보는 뭐 주역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명당이 묘자리죠. 네, 그러니까요. 명당. 그 소위 뭐 얼마 전에 우리 굉장히 그 유명하게 유행했던 영화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맞아요. 조승우 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인데, 흥선대원군이 비록 자신은 그 멸문한 왕족이지만 자기 후손들이 아주 길하게 잘 되라고 명당을 찾는데, 그 명당에 보니까 굉장히 큰 절이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사안을 만들어서 그 절을 불을 지르고 태우고 없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묘를 쓴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미, 역사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묘를 쓴 왕족의 무덤, 그거를 파고 그 왕족의 관 위에다 다시 관을 쓰는 뭐 이러한 일들도 영화에서 이제 막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 특히 대권 후보로 뭐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상의 그 묘, 여기에 기운이 발복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일을 한 것 같은데, 21세기 대한민국은 뭐 그런 것에 좌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발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상의 묘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 속이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에 와서 어떤 걸 해야 이게 발복이 되는 거지, 저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당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명당은 국민의 민심이다. 그렇죠. 명언입니다. 풍수지리학적인 테러의 가능성이 박수현 의원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반응과 왜 이 같은 테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 반응은 묘에서 발견된 다른 흉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흉기라든가 이런 거요. 1m 길이의 머리카락 뭉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구하기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1m 길이의 머리카락 뭉치는 굉장히 머리가 긴 거예요. 전문 무당이 개입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적도 있었잖아요, 흉기. 자, 그렇다면 전문 무당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부적, 흉기, 머리카락을 같이 묻어라, 구덩이 파고. 뭐 그런 조언이 만약에 있었다면, 자, 그 어떤 의미인지도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흥윤 한양대 문화인류학 명예 교수님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과 비슷한 분석이에요. 풍수학에서는 조상이 묘역의 지맥을 통해 자손과 연결돼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어떤 사람의 어떤 소행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인 거죠. 이번 테러는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윤 전 총장을 돕는 조상의 길을 끊어놓겠다라는 의도를 보인다. 박정아 대변인, 이게 사실 저는 뭐 풍수지리를 그렇게 막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적과 머리카락과 흉기를 구덩이를 파서 묻어둔 이유가 만약에 저런 의도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흥분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가야 될런지도 정확치 않을 정도로 이게 곤혹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뭐 풍수지리 저도 많이는 안 믿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주변이 도와주면은 그냥 박수 치면서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글쎄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달나라도 아니고 지금 화성을 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저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지금 뭐 보면 1m 머리카락, 그다음에 뭐 일반 사람들은 구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갖다 놨다고 한다면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게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저런 일이 왜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 갖고는 지금 조상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뭐 빨간색 부적하고 인형에 뭘 꽂아 그런 그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뭐 윤석열 총장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걸 바라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꼭 무슨 절대 권력에 대해서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싸움 중에 나온 아주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뭐 또 좀 웃을 수 있는 얘기하면은 조금 지나면 우리 저기 늘 그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만 지금 대선 주자들 여러분들 먼저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각 여의도에 어디에 캠프를 차렸나, 이 자리는 어떤가, 뭐 그 중에 뭐 책상은 어디 쪽을 향한 이런 기사도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웃고만 지나갈 수 있는,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서 아침에 뭐 마음도 좀 썰렁하고 섬뜩해요. 비도 좀 오려고 해서 지금 날씨도 안 좋은데 스산한 기분이 좀 들어요. 뭐 개운치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적까지 그래서 있다고 우리가 하나 하니까. 정리를 좀 하나 할 게 박수현 있는데, 대변인. 우리가 이제 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풍수지를 믿지 않는다. 저도 뭐 주역을 예를 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역이든 풍수지리든 저런 것을 학문으로 연구하시거나 그럼요. 또 저런 학계나 이런 곳에 저희가 그걸 표명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혹시 과거 대권 주자들의 조상묘가 이처럼 훼손되었던 혹은 테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뭐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이회창 총재. 9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97년 대선 치르고 나서 99년도에 이제 조상묘를 충남 예산인가로 다 모아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상묘에 쇠말뚝을 박았던 사건이 있었죠. 쇠말뚝을요. 한 뭐 7개 정도가 발견됐다 이렇게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때처럼 이제 2002년 당시에는 대선 앞두고 또 이해창 당시 총재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사실 뭐 당시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아까운 표차로 졌기 때문에 유력한 주자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조금 전에 그 어떤 뭐 전문 역술인들이 예. 조언대로 쉽게 어떻게 보면 조상의 길을 끊는 그런 작업이 쇠말뚝이 아닌가. 우리 과거에도 이제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백두대간의 쇠말뚝. 박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가라고 싶은데 예. 글쎄 뭐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해프닝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막 정색하고 사실 이게 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이 문제를 뭐 경찰에 뭐 고발하고 이러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행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이야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떤 이야기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피해 사례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련 법조항 검토해서 절차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형사 출신의 변호사가 계시니까 이거를 뭐 예컨대 신고도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기자 얘기대로 뭐 정색하고 신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만약에 잡자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분묘가 소재한 위치는 산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수록 시간은 걸리지만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기관에 수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아닌 한은 피해자 측이 신고를 해야 수사를 개시하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도 피해자 측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 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족 측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볼 텐데 이 사건은 직접 사체에 손을 댄다거나 분묘를 발굴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훼손한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분묘에 손을 대는 경우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그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 의도성이 입증된다면 고액의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보다는 수사를 개시한다면 결국 그 주체와 의도를 밝혀내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선거를 전후로 윤석열 총장과 안 대표가 통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그런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로서 기존의 정치 세력들과의 합종연행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가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여유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후의 통화를 통해서 의견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통화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올 것이 확실시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정치권에 이른바 랜딩을 할 것인가도 계속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제는 공개합니다. 밤 낚시꾼들이 봐왔다는 그 사람,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손정민 군 40분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7명의 낚시꾼들이 한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낚시꾼들이 한강에서 그 시각에 수영하듯 들어가는 사람을 봤다, 목격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자, 과연 그 인물이 정민 군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많은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한강 입수 목격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지난달 25일 새벽 4시 40분 그 시간이죠. 실종 장소 근처에서 낚시꾼들이 목격담을 공개한 겁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7명.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을 해서 경찰이 확인 중이고요. 5명은 직접 목격했다. 2명은 소리만 들었다. 목격자 7명을 현재 모두 조사한 상황이고요. 신빙성 확인 위해 목격자들과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민 씨는 수영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경찰이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목격자들의 진술. 강 안쪽의 3m 지점에서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혼자 서 있던 남성이 서서히 강으로 걸어가 가슴까지 물에 잠긴 모습을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지만 입수자가 특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 상황인데 왜 신고를 안 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남성이 평형등을 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물에서 나온 것은 못 봤다. 술을 많이 마시고 수영하러 들어가나 보다 생각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 낚시꾼들이 오전 5시에 현장에서 철수했다라는 상황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기자, 그 시각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7명 있었고 그 중에 5명이 누군가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봤고 그 진술 중에는 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정민 씨인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없죠.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정민 씨랑 친구가 있던 거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혹시 정민 씨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은 목격자가 그 현장을 본 거리가 한 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성인 남성이 물에 들어갔다는 것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형태의 사람이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형태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무릎 깊이까지 그다음에 가슴 깊이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그다음부터는 평형을 하는 수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게 지금 당시 새벽 낚시했던 7명 중에 5명이 진술한 거고 2명은 물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첨벙한 소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날 당시 그러니까 실종 당일날 서울에 실종 신고된 게 총 63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3건 중에서 지금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게 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명이 다 소재가 찾아지면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물속에 들어간 정민 씨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 정민 씨가 발견된 당시에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죠. 양말만 신고 있었죠. 그래서 양말에 묻어진 흙과 그 다음에 목격자들이 목격했다는 그 지점의 바닥에 있는 한강 바닥에 있는 흙들이 일치한다면 성분이 같다면 추정할 근거는 되겠죠. 그 지점도 좀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목격자가 나왔고 새로운 진술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민 군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목격자의 존재도 갑자기 늦게 나온 목격자의 존재도 황당하지만 새벽에 옷 입고 수영이라니 대답할 가치가 없었다. 벌어지는 정황들이 또 저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입장이 현재 나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뒤늦게 목격자가 나왔고 사람의 형태가 보인다라고 했지만 또 평형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나온 건데 박선미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경찰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목격자들의 진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건은 그 사람이 정민 군인지에 대한 혹은 그분들이 목격했던 것이 사람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도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공개한 거 아닌가라는 질타와 비판도 있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이 경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목격자에 관한 보도는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번 주에 경찰이 보도 내용을 배포한 것인데 사실 목격자들 조사는 이미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목격자 7명 모두 조사를 마쳤고 예. 17일, 18일 현장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는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발표를 한 것인데 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발표를 강행했느냐? 바로 지금부터는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 사건의 난점은 동석한 친구 A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예. 어떤 구체적인 진술만 있다면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인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격자가 등장해서 누군가가 한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데 그 진위 여부는 이재명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조치 외에도 그 특정 시점, 장소에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를 CCTV를 통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CCTV? 지금부터의 그 작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즉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현장 조사도 진행했지만 지금부터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격자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는 취지는 발표도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야 여러모로 발현되고 있는 가짜뉴스나 루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무언가의 가능성을 확정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신원이 정확하게 특정된 것도 아니고 경찰도 이 사람이 정민 씨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목격 진술이 나왔고 그 목격 진술에 대해 나름대로는 충실히 조사를 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브리핑하고 지금부터 그 진술이 사실인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조사 이후에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물에 들어갔냐는 거기 때문에 축 처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강물에 들어갔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들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건 사실이고 술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은 실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셨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쓰러진 사진 그리고 불과 한 40여 분 뒤에 벌어진 일들인데 아버지는 이 정민 씨 아버지는 저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평형을 하는 듯이 스스로 목격자들로 하여금 수영을 하나 보다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현재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운데 박정아 대변인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도 일정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저렇게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상태로 만취했을 때 마치 평형을 하듯이 멀리서 봤을 때 가능할까? 이 부분에 의구심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없죠.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만취가 돼서 쓰러져 있었던 우리 애가 과연 목격자들이 얘기했던 그게 바로 우리 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상할 수밖에,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동균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왜 갑자기 7명의 낚시꾼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았는데 그 7분 중에 왜 한 분도 미리 제보나 진술을 좀 해서 좀 더 일찌감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없었는지, 뭐 이런 아쉬움,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봤다는 게 우리 엔지에 대한 아버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보면은 아유 많이 안타깝고 빨리 이게 뭔가 좀 나타났으면 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이쪽도 모두 모아놔도 사실은 이게 퍼즐이 딱 맞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하여튼 저는 뭐 경찰이 여러 가지로 왜 저런 것을 어제 그제 발표해서 이제 와서 또 다른 의혹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또 다른 의심 가지고 왜 또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의심을 또 하게 하는 또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빨리 무언가가 좀 정리가 돼서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우리 손영민 군 아버지도 흔쾌히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우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 아픈 마음에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서너 차례 들어봤는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세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과할까봐 그걸 굉장히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입장이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최소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실했거든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박정아 대변인 말씀대로 아버지 눈으로 보면 뭔가 하나 왜라고 하는 그 의문점에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네티즌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국민 입장에 보면 이 반응을 즉각 하는 것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왜 이 목격자들이 갑자기 늦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박승회 변호사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찰은 뭐 여러 가지 제보를 다 받잖아요. 입수를 하면 그걸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고 차분차분 다 확인한 절차를 거치고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작은 확정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목격이나 증거나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 그걸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낚시꾼 7명이 이런 목격자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타나고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발표가 그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니 이 목격자들이 왜 이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 일명 타당해 보이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찰 출신의 표창원 전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알코올 과다 섭취 시 과잉 행동이 나오게 되고 감정도 격해집니다. 기억 상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음주가 있었고 어떤 상호간 행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유족이 부인하고 있고 물을 싫어하는 아들이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무리 술에 취해더라도 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물에 안 들어간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에 알코올 영향이 개입돼 평소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다 가능한데 그게 다 술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자, 이재명 기자, 무슨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술 때문에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 사실 뭐 많이 있죠. 사실 이제 혈중에 알코올이 많이 이제 쌓이면. 그래서 근데 과잉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전 두 가지 추정이 다 공존하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종 당시 새벽 3시 38분에 찍힌 사진을 보면 손정민 씨가 분명히 쓰러져 있죠. 그리고 아버지도 얘기한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것도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해 확인됐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가능하지 않아 보이죠. 한편으로 또 술을 마시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벽에 낚시했던 목격자들이 물에 들어갈 걸 봤다는 건 새벽 4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찍히고 나서 약 1시간 뒤의 얘기인데, 술이 만취했을 때 과잉 행동을 한다,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추정이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한 속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럴 때 A 상황에서 B가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결국은 그래서 경찰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을 찾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결국은 어떤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양말에 묻은 흙이라든지 당시 상황들을,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어떤 추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 이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민 씨 아버님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친이 공개한 정민 씨 휴대폰 사용 내역. 친구의 휴대폰은 지금 발견이 안 됐지만 정민 씨의 휴대폰은 포렌식이 됐죠. 정민 씨의 휴대폰 데이터 사용 내역. 이거를 아버지 공개한 겁니다. 근데 좀 놀랍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22분부터 실종이 된 것으로 보이는 4시, 5시, 그리고 훨씬 넘어서 오전 11시 5분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량, 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벽 5시 35분까지도 사용 내역이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전달받는 순간 그 내역이 딱 끊겼다. 제가 아내에게 받아서 열어본 11시 넘어서 제기됐다. 앱의 자동 기능인지 누가 만져야 가능한 건지 몰라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자, 평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정민 씨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의문점은 뭡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당일 새벽에 데이터 양과 시간 기록을 보았더니 정민 씨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새벽 4시 이후 이 정민 씨 가족이 친구 A씨 측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은 새벽 5시 35분까지도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는 사용 내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휴대전화가 바뀐 상황이니까 통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고 나온 것 자체는 통화 외에도 핸드폰에 이러저러한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 기록 자체가 자동 기능, 즉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남게 되는 기록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손을 대야 나오게 되는 기록인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유족 측이 여러 가지 수사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민 씨 아버지의 의문점은 자동 설정 기능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야 인터넷 접속 채팅이라는 기록 내역이 남는다면 통화 외에도
바뀌게 된 정민 씨의 핸드폰에 굳이 손을 대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영 변호사님, 그 수사해보셨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게 만약 인터넷 사용 내역에 데이터 사용, 채팅이라고 뜨는 경우가 혹시 뭐 실제적으로 뭐 그 인터넷 사용과 채팅을 해야만 그렇게 뜹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뜨는 겁니까?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나요? 그 인터넷 접속은 자동으로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채팅은 자동보다는 직접 손을 대야 뜨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민 씨 휴대전화 이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민 씨 아버지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핸드폰이 바뀐 상황에서 친구가 그 채팅 기능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명확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자,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핫쌈, 오늘의 핫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반달곰이 울산 광양 등지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면 그렇게 큰 어른곰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아기곰 내지 소년곰으로 보이는데 일반 과정에 왜 이렇게 곰이 왔는지도 잠시 후에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미 일정이 시작된 겁니다. 문 대통령 미국 워싱턴 도착. 정상회담 위해서 3박 5일 일정 시작됐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3시간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백신 협력 대분 정책 등 현안이 논의됩니다. 영상도 한번 보시죠. 자, 전용기가 미국에 도착했고 대통령이 도착해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이번 방미 일정에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방미 일정을 떠났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공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오늘 핫쌈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방미 소식도 있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왜 방미 일정에 동행을 하지 않았는가와 관련된 궁금증과 보도들이 많아서 그런 궁금증들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사실은 방미를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한 바 있습니다. 백신까지 접종했는데 왜 동행하지 않았을까? 김정숙 여사는 아시다시피 많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적극적으로 동행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2차 접종 뒤 2주간 면역 기간을 거쳐서 방문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다 우리는 준수를 했다라는 거죠.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 등도 실제로 추진이 됐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종 단계에서 여사의 방미가 불발이 됐습니다. 6월 G7 회의, 영국 순방 때, 체코 순방 때도 다 여사가 동행을 한 바 있죠. 자, 청와대의 설명은 미국이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제시해서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 잘 안 된 것으로 안다. 여사의 방미가. 약간 좀 뭐랄까요. 아리송한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저희에게 있으니까. 김정숙 여사가 방미에 동행하지 않은 진짜 이유 뭡니까? 첫째는 방역 때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질 바이든 여사의 어떤 입장에 대한 고려일 겁니다. 어떤 고려죠? 그러니까 우선 방역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최소화해달라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 꼭 필요한 실무자들을 넣기 좀 바빴을 거고요. 아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 질 바이든 여사는 지금까지 투잡을 하겠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이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영부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 교단의 강단에서는 이제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1호기를 타실 때도 채점 자료, 학생들 이런 걸 들고 타셔서 비행기 안에서 채점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래서 투잡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회담 계기로 영부인들 간에 또 이 친교도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돌아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한하시던 때를 보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막 남북 관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국회 연설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바로 그 전날 있었던 그 영부인과 대통령과 2+2 차담 여기서 나누었던 대화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리 우호적인 국회 연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목격한 바고 또 그 회담을 준비했던 정부 공무원들의 이 증언도 그러하거든요. 그래 보면 영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번에는 그런 아까 방역 최소화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의 투잡 고수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뭐 그렇게 동행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첫 번째 핫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핫쌈 일론 머스크와 원희룡 지사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원희룡 지사 이야기 살펴볼까요? 공통점은 가상화폐. 원희룡 지사가 대권 주자 중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샀습니다. 투자를 했다고 해요.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일단 텄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개의 가상화폐 총 100만 원어치를 분할 매수했다. 100만 원 갖고 4개를 이제 나눠서 샀다. 자, 왜 샀냐? 기자가 묻자 해봐야 가상화폐 알겠다라는 생각 들었다. 직접 해보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가상자산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국민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현 정부의 유력 관계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와 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2030들의 반발이 컸었는데요. 대권 주자인 원 지사가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많이 다른데 자, 원 지사가 제주지사할 때 함께 이제 정무 부지사를 했었던 또 부지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정아 전 부지사님. 예. 왜 산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정부도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정치권도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장 그 지금 2030 젊은 세대를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이 그 윗세대들, 저희 같은 세대들처럼 뭐 저축, 부동산, 아니면 주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을 좀 키워나갔는데 그에 대한 기회를 지금 전혀 잃어버리고 예. 힘들어하는 거를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뭐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만 아마 원 지사가 지금 투자를 해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과연 이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는 보호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아니면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렇군요. 본인의 그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아마 들어보니까 뭐 차분차분 나가면서 움직임이나 이렇게 그 자산이 이동되는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좀 설명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과연 우리의 이 가상자산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투자되는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본인 삽입니까? 1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삽이죠. 이게 만약에 올랐는지 만약에 잃었는지도 후속 기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공개합니까? 공개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 지금 2030 세대의 많은 모든 걸 다 투자한 그 젊은이들의 심정을 다가갈 수는 없을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한다. 단돈 100만 원 갖고는. 대신에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부는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의견들도 구할 거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제적으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입을 좀 막아달라라는 코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Michael. Well, now- Wait, the Doge father. What is Dogecoin? Well, it actually started as a joke based on an internet meme. But now it's taken off in a very real way. Okay, but what is Dogecoin? Well, it was created in 2013 and has a circulating supply of 117 billion coins, of which 113 billion have already been mined. Right, cool. So what is Dogecoin? Yeah, like I said, it's a digital currenc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wesome. 이 같은 발언 등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폭락했다라는 원성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사기 농담 발언했는데 가격이 30%가량 급락했다.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방송 직후에 SNL이 해당 프로그램을 축하 파티를 참석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손해봤는데 고급 호텔로 가서 파티를 즐겼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를 위해 가상화폐 테마로 꾸며진 파티라고 하니까 손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인데 일론 머스크를 해고하기 위한 가상화폐도 만들어져서 또 그 가상화폐가 가치가 또 오르기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상화폐 발행, 거래, 전면 금지, 사용, 매매, 중개 모두 처벌.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 붕괴됐다. 3년 전 중국발 폭락 대자비가 반복되게 우려되고 있는데, 야, 이게 이재명 기자. 사실 우리 젊은 층들, 아까 우리 박정하 전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이 취업도 힘들고, 집값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제도 안 좋고, 이게 탈탈 털어서 비트코인 등에 올인한 청년들이 많은데, 중국이 이래버려서 지금 비트코인이 또 다시 폭락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상황이 간단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게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250만 명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 60%가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루 거의 7만 개가량의 가상화폐 계좌가 개설되고 있고 하루 거래액이 3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지금 정부는 아직 입장을 못 정하고 있어서 이걸 규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지만 엄연하게 우리 국민의 한 500만 명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거죠. 상당한 규모네요. 그래서 사실 이 가상화폐가 폭락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떤 위험한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국이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를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어떤 규제를 우회해서 장외 거래소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 전 세계 가상화폐 한 90%를 중국인들이 거래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큰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개인 간 거래까지를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상화폐가 크게 폭락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잔치는 끝났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몇백만 명의 어떤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들은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그냥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실망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분노 수준에 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일론 머스크 CEO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이 없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성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 뭐 개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빨리 이 시장을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려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핫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은 가정집에 내려온 반달곰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낮 11시 울산 울주군 민가 가정집에 시커먼 곰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신고를 받고서 국립공원 관계자도 떴어요. 마취총을 발사해서 안전하게 다행히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포획한 곰이 몸무게가 60kg, 생후 2살. 몇 살이야? 2살.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 반달가슬곰이라고 합니다. 노래는 지금 나가는 노래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라는 영탁의 노래고 울산 소방본부가 분석했어요. 곰 연구를 하는 농장에서 이 2살짜리 아기곰이 탈출해서 민가로 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청에서는 이 포획한 곰을 어떻게 했느냐? 농장 주인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 곰이 박성문 변호사님 굉장히 아기 곰이기도 했지만 되게 순했다. 네. 사람을 잘 따랐고 취재진 주변에서 취재진의 냄새도 맡았고 재롱도 부렸고 바나나도 받아먹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손을 타는 곰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달 가슴곰은 외국의 곰에 비해서 그 덩치가 상당히 작고 온순한 편입니다. 실제로 목격한 주민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알려지기로는 이 반달 가슴곰이 불법 사육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이 사육을 위한 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국이 작년에 고발 조치도 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외부로 마음대로 나가게 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와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양에서도 곰 출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전남 광양 백운산 탐방로 등산객이 반달 가슴 한 마리를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요 곰은 닭장을 좀 민가에 닭장을 훼손한 모양이에요. 닭장을 살펴본 뒤 훼손하고 그냥 사라졌다. 아마 이제 먹이 활동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야생에서 반달 가슴곰이 많이 이제 확산되는 개체가 확산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핫쌈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공개합니다. 행복도시를 만들려고 했더니 투기판을 만들어버렸다라는 오늘 조간신문들의 따끔한 지적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황당한 뉴스 3가지 전해드렸는데 관평원이 세종에 입주하지도 않을 유령 청사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정말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루된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모두 다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다라는 것에 더욱더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고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 지어준 건 아닌데 국민 세금 갖고 돈잔치, 아파트 잔치, 투기 잔치 한 건 아니라는 국민들의 따끔한 비판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행복청이 이거 알고도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입니다. 원래 이름은. 줄여서 행복청. 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소식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2018년 2월 문제의 관세청이 행복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취재가 됐습니다. 어떤 공문 내용인지 중요하겠죠. 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관세청이 제외됐던데 이전 추진을 위해서 관세청 사내 관평원 관련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한 단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청이 관평원이 독자적으로 이사 대상도 아닌데 혼자서 이사를 추진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됐었는데 한 달이 두들겨 봤다라는 게 지금 공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졌겠죠. 그때 당시. 관평원이 이전 대상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2019년 7월까지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부지를. 그리고 특별공급 확인서까지 발급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복청은 왜 아닌 거 알면서도 관평원의 이전을 도왔을까? 해명, 변명이 나옵니다. 행복청. 관세청 공문에서 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긍정적 검토 반영 예정이라고 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안부 믿고서 해준 겁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안부 탓을 하는 건가? 라는 의심도 듭니다. 일단 행복청은 행안부를 운운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행안부는 관평원 이전 제외기관 고시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계속 관평원 공무원들의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 박정아 대변인님. 네. 이거를 뒤늦게 알고도 가만히 뒀던 행안부도 분명 문제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관세청과 관평원이 한 달이 두들겨 봤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왜 굳이 이전하려 했느냐라는 관세청, 관평원의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행복청에 두들겨 봤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걸쳤는데 행복청이 이사 대상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지 팔고 확인서까지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행안부 탓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짬짬이 하겠다. 우리끼리는 뭐 괜찮지라고 생각한 거 외에는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 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 몇몇만 행복했던 지금까지의 상황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LH 난리가 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일부 특공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지껏 조사도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건지 그냥 선거 끝나고 넘어가니까 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 경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세종시 이 특검에 관한 문제 정리하면 지금 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빨리 하시라도 좀 정리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게 시점이 2018년 2월이에요. 박수현 대변인님. 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아파트는 돈 주고 사는 투기가 아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며 인죽템만 갖자 투기하지 말자 아파트 갖고 가장 윗물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공직사회 기강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행복청에서 이전 대상이 아니면 확인서도 발급해주면 안 됐고 부지도 제공해주면 안 됐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선 그 말씀 답하기 전에 그 앞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관세청의 관평원이 왜 이전하게 됐는가거든요. 박근혜 정부인 2015년에 관평원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그리고 2016년 한참에 촛불 시위가 일어날 때죠. 그게 2016년에 171억 원이라고 하는 이전 비용 예산이 확정이 돼요. 그러므로 우선 이 문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무슨 비리처럼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걸쳐 있어요. 예, 걸쳐 있고 예.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전한 겁니다. 계획을.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자는 게 저는 어떤 정권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 행복도시 특별법에 보면 이전 대상 기관이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관세청이나 관평원은 대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건 알아. 에? 그런데 법에 없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왜 그 당시 기재부, 국토부, 행복청은 왜 넘어갔는지, 왜 예산은 국회에서 해줬는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권영세 의원실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봐야 될 국가 시스템의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왜 특공이 공급이 됐느냐 예. 이런 거죠. 가서 유령 건물이 50%가 이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물릴 수도 없어. 어떻게 보니까.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행안부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저도 이거 추정입니다. 50평에 건물이 올라오고 다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면 사후적으로 이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라고 사후적으로 뭘 만들어서 근거를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책임지지 않고 삥뽕 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습하려다가 네. 확인서도 내주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추측입니다. 예, 이 부분을 같이 이런 구조적 문제와 엎질러진 물인데 할 수 없어라고 그냥 가야 돼라고 사후 수습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 행정 과정 같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공직 기강. 예, 그렇습니다. 그 결론 특공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주변에 말 들어보면 특공 이거 이제 그만 다 없애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공급은 세종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인구 분산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좋습니다. 다 이제 기회 준 건데 그것이 어떤 다른 특별 이익을 보고 한 거 다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시고 다 알게 됐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저는 본래대로 수도권 이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 공급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실거주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예.
행복청이 공무원 특별공급의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제기됐고 지난 재보궐 선거 국면에서 뜨겁게 공분이 일었던 LH의 투기 의혹과 이 행복청 관평원의 건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 같습니다. 제일 황당한 건 왜 그 관평원이 171억 원짜리 유령 건물을 지었을까? 어제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특공받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냈습니다. 오늘 뉴스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을 절감하게 합니다. 일단은 그 유령 건물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이거. 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러브하우스 음악까지 우리 PD가 입혔는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171억짜리 건물, 헛돈 쓴 겁니다. 국민들 세금 헛돈 쓴 겁니다. 이걸 짓는 과정에서 기재부, 행안부, 관세청, 행복청 다 책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명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지음으로써 직원들이 대규모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시세 차익까지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도 이거 따라한 걸까요? 유령 지사, 가짜 지사를 세워서 특별공급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공직사회가 이 모양이니 민간 기업도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도 가짜 사무실로 세종 특공, 뭐 너도 나도 특공입니까? 특공대예요. 2019년 5월 대전 소재의 소프트웨어 업체 S사가 세종에 가짜 지사를 설립했다라는 게 행복청 주장입니다. 임직원 5명이 가짜 지사가 세종에 생겼으니까 그걸 근거로 특공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 또 한 명이 당첨이 돼요. 근데 올해 2월에 행복청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가짜 지사에 제대로 입주를 안 했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짜 사무실이구나. 그러니까 입주를 해라 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S사가 불응을 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S사를 형사고발했고 특공에 당첨된 한 명 입주 자격 심사가 탈락됐다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민간 기업도 공무원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주요 기관, 예를 들면 학교, 병원, 이와 같은 주요 기관들은 세종시가 온전한 도시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사를 세종시에 설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기망의 특공 대상자로 선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도 입주를 하지 않으니까 행복청이 사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주 자격을 탈락시킨 것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를 했다는 건데 이재명 기자, 잘못됐죠. 그런데 이 S사 입장에서는 행복청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우리는 가짜 사무실이지만 자기들은 171억 원짜리 관평원 유령 청사 짓고 우리는 직원 1명 특공됐지만 자기들은 수십 명이 된 거 아니냐. 누가 누구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기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행복청 입장에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박성매 변호사 말씀 잘 해주셨지만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병원, 학교 등에도 특공을 공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만 한 2만 6천 명 정도가 특별 공급을 받았었고 또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받는데 기업이 한 6곳이 받았고 학교나 병원까지 한 60곳 정도가 이제 특별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관평원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특별 공급을 받은 사람 중에 실제 세종에 오지 않은 관평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양경찰청이나 새만금 개발청처럼 세종에 있었지만 다시 나간 곳도 있습니다. 군사로 나가기도 하고 인천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특공을 받아서 실제 지금 세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2010년부터 특별 공급을 해서 한 6년간은 사실 미분양도 많았다지만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가장 많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이 아니라 사실상 특혜 공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민간 기업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행복청도 보고 있는 건데 이쯤 되면 이제 특별 공급 제도가 그냥 제도의 개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특별 공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리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고 결국 LH 사태라는 게 내부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라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LH뿐이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지자체까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특별 공급 자체를 전수조사하지 않고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당 주장대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이렇게 초라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특공을 전수조사하라는 야당의 비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행복청 문제, 관평원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2년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떻게 만났고 어떤 주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흘 후면 노무현 대통령 12주기가 오는데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12년 동안.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뵈면서 안아드리면서 새벽에 잠에서 깨서 되게 좋더라고요. 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추모 전시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꿈에서 만났다라는 애틋한 또 꿈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재명 기자, 유 이사장의 어떤 정치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그야말로 시각이고 해석일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은 여러 차례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고 실제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서도 정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기대하지 않지만 나도 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시민 이사장은 스스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권 대선 주자들 모두가 다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전 유시민 이사장이 저 발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당시, 그러니까 어떤 그 원망, 분노,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그리움은 계속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 꿈이었다 생각하는데 글쎄 이제 원망과 분노를 넘어서는 정치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거죠. 과연 이제 그럴 여건이 이제 그럴 준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유시민 이사장 말 그대로 이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어떤 그리움은 크되 하여튼 원망과 분노를 넘어선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이재명 기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유 이사장도 얘기를 해줬는데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이제 그 어떤 그리움만 지금 남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애틋한 얘기인데 박지원 전 대변인 애틋하고 굉장히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뵀다고 하니까 사실이겠죠? 믿어야죠. 예, 사실이겠죠. 믿어야죠. 근데 원망과 분노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승화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전 이재명 기자 말씀에 100% 10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이 오히려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인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꾸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 모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운치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를 좀 승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리운 대로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애써 굳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되면은 또 언급하고 또 때만 되면 또 아닌 얘기 핍박받았던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게 오히려 많은 국민들한테 본인의 말들의 무게에 점점 무게를 가볍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했던 얘기가 이렇게 흔쾌히는 다가오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전에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이재명 어디 가서 검찰 얘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재판에 잘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지원 전 대변인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꿈을 그간에 몇 번 꿨는데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호 아니었습니까? 지금 1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26살 나이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변호사 개업을 해서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 만족한다. 본인은 정치 생각이 없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잠재적 대선 후보들 모두에 만족한다. 정치 복귀는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 이야기 나오는 김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당대표에 도전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10명, 5명을 컷오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컷오프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워낙 많으니까 컷오프해야죠. 도전한 사람들 5선에 조경태, 주호영, 4선에 나경원, 신상진, 홍문표 그리고요 3선에 선수별로 다 도전했어요. 윤영석, 조혜진. 그러니까 재선에선 도전하지 않았고 현재로서 초선에 김웅, 김은혜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 현재 도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죠. 이곳에서 민심을 좀 듣고 싶어서 대구와 부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뭐 이렇게 많습니까? 당대표에? 글쎄요, 아마도 이제 누군 이렇게 분석하던데 개파 정치가 국민의힘의 힘을 잃으면서 사실 개파 정치가 했다면 개파에서 대표주자를 내세웠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개파도 없고 사실 개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진과 신진들 간의 이렇게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점에서 전 굉장히 바람직한 구도다. 이제 과거의 개파 구도에 비해서는 바람직한 구도다. 아까 3선 이상의 중진 대 이제 초선 그룹의 어떤 대결 양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가는 그 과도기 속에 지금 있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컷오프를 합니까? 이 중에 절반을 날린다. 그렇죠. 10명 중에 5명을, 그러니까 5명을 최종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올릴 것이고, 그 방식은 이제 당심 50%, 여론조사 50% 반반씩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 다음 주 목요일 날 5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초선, 그룹에서 도전장을 내민 분이 두 분, 김은혜 의원과 이제 김웅 의원인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좀 독특한 유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웅의 으라차차, 캠핑카 이름이 으라차차인가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영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이준석 전 최고도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박수현 의원님 지금 10명의 굉장히 많은 당대표 주자 중에 이제 5명만 살아남고 누군가 당대표가 이제 1인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교체 바람 이것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런 세대 교체 성공을 해서 그 영향이 민주당도 함께 변화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런 세대 교체의 바람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초선 출마를 강하게 견인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초선인 바람이 본인들 스스로 아래로부터 일어난 자발적 힘이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아직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김웅 것이죠.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김종인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예.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 결과가 이 초선들이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난다면 역시 도로 한국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메랑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건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결정하는 문제고 저는 진심으로 잘 되어서 한국 정당 정치 변화의 날개짓이 부럽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일어나서 민주당과 함께 변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덕담까지, 훌륭한 덕담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